혹시 말년에 요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황금 같은 노년기를 편안하게 보내고 혹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는 마음에 저는 86세가 되던 해 요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 요양원에 오기 전에 지금의 후회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후회를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오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노년기를 위한 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분명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양원에 와서 가장 먼저 후회했던 건 바로 저의 소중한 자율성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반찬으로 아침을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저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할까? 같은 작은 결정들이 저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제가 키우던 화초에 물을 주고 베란다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쬐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순간이 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의 일상은 정해진 틀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는 정해진 시간에 잠이 깨고 7시 30분에는 식당으로 이동해 정해진 메뉴의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식단은 영양사가 짠 것이니 건강에는 좋겠죠. 하지만 제가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대신 김치찌개가 나오고 제가 먹고 싶지 않은 반찬이 나와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입맛이 없어 한두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놓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밥그릇이 치워질 뿐입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간식으로 곶감 하나를 깎아 먹거나 밤늦게 출출할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마시는 작은 즐거움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만큼만 제공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바깥 활동의 제약입니다. 저는 평소 아침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 가볍게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요양원 문턱을 나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외출 신청을 하고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동반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정해진 외출 시간 외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병 안에 갇힌 느낌이랄까요? 바깥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누리던 자유로움, 즉 제가 언제든 원할 때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밤늦게까지 시청하거나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앉아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더 이상 저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자들의 편의에 맞춰져 있고 입소자들의 개인적인 바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결정권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저는 종종 어린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제가 먹을 약을 가져오면 저는 그저 말없이 받아 먹어야 합니다. 제 몸에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와의 상담도 제한적이고 제 건강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몸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더 이상 저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다음으로 저를 더 깊은 후회에 빠뜨렸던 것은 바로 개인 맞춤형 돌봄의 부재입니다. 자율성 상실만큼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개인 맞춤형 돌봄의 부재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잠이 많아 아침 식사를 조금 늦게 하는 편이었고, 낮에는 TV를 보다가 졸리면 잠시 눈을 붙이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식사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했고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요구는 전혀 존중되지 않습니다. 모든 입소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돌봄을 받습니다. 아침 7시 기상, 7시 반 아침 식사, 9시 단체 체조, 10시 공동 프로그램 참여, 12시 점심 식사, 2시 낮잠 시간, 3시 간식, 4시 개인 시간, 6시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직 졸린데도 불구하고 깨워야 하고, 식욕이 없는데도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제가 딱히 흥미가 없는 활동에도 참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강제로 만들기 시간에 참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식사는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소화기관이 약해서 일반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조절해서 먹을 수 있었죠. 가끔은 따뜻한 호박죽을 쑤어 먹거나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해진 식단 외에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은 반찬을 똑같이 배식받습니다. 물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에게 저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도 정해진 규정과 수많은 입소자들을 돌봐야 하니 개인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맞춰주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배가 고파도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그냥 굶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 밤새 불편함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하게 샤워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목욕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순서대로 씻어야 하니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몸을 씻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돌봄의 부자에는 저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보다는 그저 관리되어야 할 존재, 편의상 묶여야 할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생활 습관과 개성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생활 방식은 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활력이 넘치던 집에서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제공되니 굳이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생각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나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세 번째 후회는 바로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제가 평생 살아온 정든 동네와 이웃들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은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세 번째 후회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던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정겨운 이웃들과 오가는 정,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나누던 수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신도들과의 교류, 심지어 매일 아침 저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던 아주머니와의 짧은 인사까지 이 모든 것이 저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던 소중한 연결고리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야 물론 자주 찾아와 주었지만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던 이웃들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전문가들이 잘 돌봐주니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에 와서는 가족과의 만남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거나 정해진 면회실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이 문턱을 넘어와 제 방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손주들이 재롱을 떨며 놀러 오는 따뜻한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얼굴을 보고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다 헤어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주들이 한창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해줄 기회도 줄어들었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에게는 면회를 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슬프게 한 것은 제가 평생 살아온 공동체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의 소소한 소식들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고 크고 작은 경조사를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온 후로는 동네 소식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키우던 화초들은 잘 있는지, 옆집 할머니는 건강하신지, 시장 골목의 작은 떡집은 여전히 맛있는 떡을 파는지 같은 사소한 궁금증조차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치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홀로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약속을 잡고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먼저 찾아갈 수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저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는 나이 들어서도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교류가 크게 제한됩니다. 물론 요양원 안에도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들은 저의 진짜 친구나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주로 건강 상태나 일상적인 안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서적 외로움은 저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네 번째 후회는 바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제가 요양원에 오면서 겪게 된 또 다른 큰 후회는 바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저는 자식들과 함께 요양원 비용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상담색의 설명을 듣고 월별 청구될 금액에 대해 파악하고 들어왔죠. 이 정도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상담받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비용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월별 요양원비 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이 청구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 차량 이동비나 보호자 동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약값은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비보험 약품이나 특별한 처치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재활 서비스도 제한된 횟수 외에 추가로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용실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간식을 사 먹는 것, 심지어 작은 소모품 하나까지도 모두 별도의 비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비용들이 매달 쌓이니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끼고 모아서 노년 자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 힘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온 후 매달 나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초조함이란 혹시나 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요양원에 왔는데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돈이 물 쓰듯이 나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허투루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마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 안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즐기는 소소한 취미 생활이나 유료 프로그램 참여조차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저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요양원 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요양원에 오기 전에 이런 숨겨진 비용들까지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대비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저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월 요양원비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가 비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라고요. 예상보다 빨리 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저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인 정신적, 신체적 활력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편안함이 아닌 오히려 빠른 노화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이유, 즉 자율성의 상실, 개인 맞춤형 돌봄의 부재,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활력의 저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께 요양원 입소 결정을 신중히 하시라고 당부드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활력의 저하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를 쓸 일이 줄어들고 몸을 움직일 일이 줄어들면서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훨씬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들기 시작한 화초처럼 말이죠. 제가 집에서는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가끔 손수건에 술을 놓거나 퍼즐을 맞추며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나이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들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뇌를 자극할 만한 활동도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 듦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움직여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의 노년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요양원 입소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혹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다른 환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가사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고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들과는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혼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가족 및 공동체와의 단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년기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후회들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며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양원 외에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황금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나이에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